14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다 못 나간 부분인데요. 인허가 의제 제도입니다. 행정기본법 24조에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조, 25조, 26조. 주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 제1항 2절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 이거 주된 인허가라고 일단 합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2항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한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된다. 네, 제4항은 뭐 절차적인 거니까 넘어가고요. 제5항 제3항에 따라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 제1항 24조 3항 4항에 따라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서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26조는 뭐 사후 관리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크게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인허가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허가, 특허, 인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인가하고 허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 특허, 인가 같은 것들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도 포함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자,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24조 제1항입니다. 이게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셨겠지만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 때 그 모토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뭘 지적을 했냐면은 자, 공장 설립을 하나 하는데 인허가를 23개를 받아야 된다 라는 지적을 했고 그런 지적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려고 과거 일을 제가 소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진짜 23개가 필요했는지 아닌지 제가 검증은 안 해봤어요. 근데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 설립 허가를 받는데 23개 인허가가 필요하다라면은 뭐 추측컨대 건축 허가, 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뭐 계획 변경 허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각 행정청을 찾아가서 일일이 하나씩 23번의 허가를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73년도에 제정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서 처음으로 인허가 의제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게 중점적으로 쟁점이 된 거는 이제 최근의 일이고요. 어쨌거나 197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이 인허가 의제제는 또는 그 창구를 단일화해서 절차를 축약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을 이렇게 안 갖춰도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집중시켜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요건대로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23개의 인허가 요건은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예컨대 가장 주된 인허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 설립 허가니까 공장 설립 허가가 가장 주된 인허가겠죠. 그러면 공장 설립에 관한 허가 관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허가 행정청에 찾아가서 내는 거죠. 허가 신청서를. 그러면은 그 주된 인허가 관청이 알아서 관련 인허가 관청들에게 행정청에게 의견을 물어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인허가는 하나만 나가는 거죠. 공장 설립 허가만. 그렇지만 그 공장 설립 허가에는 나머지 22개의 인허가가 포함된 공장 설립 허가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 기업을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고 좋은 제도잖아요. 이런 제도가 인허가 의제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편리하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일단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그 실체 집중이 아니고 절차 집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단축시켜주는 거지 실체적 요건은 다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고가 일단 전제가 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143페이지 요건을 한번 볼까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이것이 입법 취지예요. 따라서 개개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체적인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 집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예컨대 건축허가는 대표적인 기속행위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건축허가의 인허가 의제가 되는 행위가 예컨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의제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일종의 도시계획이라서 재량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점을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의 절차를 보면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아까 기본법에 써져 있고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해서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를 내기 전에요. 효과는요. 효과는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의제가 되는 게 법에 있는 의제되는 것이 다 의제되는 게 아니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은 다 그냥 협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나머지 쟁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인허가 의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자기가 해야 될 허가 사항은 다 요건이 충족됐지만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주된 인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 주에 제가 사례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된 인허가 관련 인허가의 요건 충족이 없다는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거부가 됐을 때 그 상대방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관련 인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죠. 관련 인허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흔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야 된다. 관련 인허가의 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된 인허가가 받아들여졌고요. 그것으로부터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는데 주된 인허가부터 분리될 수 있으면, 그죠? 주된 인허가하고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어요. 근데 이 주된 인허가는 문제가 없는데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정 변경이 생겼다든지 하면은
만약에 주된 인허가하고 관련 인허가가 분리될 수 있으면 관련 인허가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게 상대방한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관련 인허가의 요건만 갖춰서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관련 인허가가 취소가 된 거니까 관련 인허가가 특정이 되고 그 관련 인허가만 다툴 수 있겠죠.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분리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예, 관련 인허가가 취소 철회가 됐는데 취소 철회된 관련 인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행정청으로서는 주된 인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겠죠. 예, 이렇다라는 법리고요. 그리고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의지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다른 법령의 다른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하고 무슨 사업 승인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업 허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사업 허가 승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법률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의무도 생기고 권리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 말이. 주 102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 102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왔어요. 확인이 있고 공증이 있고 통지가 있고 수리가 있는데 뭐 확인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이 있는 거고 재결은 좀 약간 특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결도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적부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즉 분쟁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청이 공적으로 확정해주는 행위를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일종의 준사법적 법률행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변력이라는 게 생겨요.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에는 불가변력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확인적 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불가변력이 뭐냐? 일종의 확정력인데요. 자, 아무리 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의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처분청은요, 자신이 행한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면 스스로 시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취소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철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했는데, 그죠? 나중에 아차 싶어서 자신이 행한 재결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불가변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확인적 행정행위에만 불가변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증인데, 공증은 이제 확인하고 비슷한데, 이 분쟁이 전제가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공부 기재 행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이나 뭐 등록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지는, 이거는 이제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행정행위냐 아니냐가 다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죠.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념의 통지로 단순히 퉁칠 게 아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행위로 취급해야 되고요. 수리도 제가 이미 사인의 공법에 의해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걸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 거는 주된 강의 목적은 여기인데요. 부관입니다. 부관. 먼저 행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 가로 열고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를 붙일 수 있다. 조건, 기한 이런 거 민법에서 배우셨죠? 민법 총칙에서 배우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상위 개념이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제2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즉 재량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데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제3항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원래 부관은 행정행위를 함과 동시에 붙이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사후에 붙인다거나 사후에 부관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어떤 조건하에서 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4항 부관은 다음 각 후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부관도 행정작용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관도 행정법에 관한 일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관의 개념이에요. 행정행위에서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다. 라는 게 통설이에요. 이게 통설에서 하는 부관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 이게 이제 통설이고요. 유력설은 정의부터 달라집니다.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요건 보충에 들어가 있죠.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통설하고 유력설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거냐? 정의부터 개념부터 견해 차이가 있는 거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두 번째,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유력설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든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고요. 기속행위도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 때문에 부관의 정의에서마저도 통설과 유력설이 달라진다. 그러나 뭐 통설이든 유력설이든 간에 이 부관의 부종성, 그죠?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관이 종속적이다라는 것. 이거 자체는 뭐 기본 개념이니까 기본 전제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부관을 붙이는 게요. 부관을 붙이는 게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붙이는 거다라고 관념화돼 있었습니다만은 최근도 아니죠. 하여간 이 즈음에는 이 행정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미리 이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부관의 내용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할 때 그렇게 정해놓은 부관을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부관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100원을 주겠다. 이 민법에서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부관이 뭐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컨대 여러분들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조그만 규모가 작은 도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파트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 단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린 생활시설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뭐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슈퍼마켓도 있어야 되고 진입로도 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관도 엄청 많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관이 이렇게 민법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뭐 물론 민법에서도 뭐 복잡한 부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법에서는 이 부관이 민법보다는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종류도 더 많은 거죠. 그러면은 왜 부관을 붙이느냐? 왜? 뭐겠어요? 행정행위에 대한 이 유연성, 행정행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죠? 행정행위를 상황에 잘 적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부관의 종류로 가서요. 부관의 종류로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담,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의 유보, 부담 유보,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됩니다.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뭐냐? 조건은 개념적으로요. 개념적으로 민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시키는 거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된다라든지 아니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얘는 거꾸로 들었네요.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서 설명한 예를 그대로 따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하면 민법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예가 내일 비가 오면 너에게 100원을 주겠다잖아요. 민법 총칙 교과서에 모두 다 그렇게 써 있죠. 그 예가 들어져 있잖아요. 자, 내일 비가 오면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있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증여의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행정행위의 효력은 발생 또는 소멸되지 않은 거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돼야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약속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좌우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적인 요소로서 중요해요. 왜 이걸 자꾸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냐면 뒤에 부담하고의 차이점이라서 그래요. 자, 기한이에요.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좌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 이론이 그 관념이 흔들리긴 하지만 전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뭐겠어요?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시키는 거죠. 아까 조건하고 반대죠.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시키는 거고 기한은 장래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좌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종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이 좀 생기는데요. 예컨대 어떤 허가가 있어요. 허가가 있는데 그 허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 20년 정도의 기한이 필요해요. 20년 정도 유지되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목적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근데 보통 2년의 기한을 준단 말이죠. 20년인데. 그러면은 매우 짧게 지금 기한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존속기간이냐 아니면 그냥 갱신기간이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있는데요. 근데 뭐 존속기간이나 갱신기간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갱신기간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갱신기간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갱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존속기간이라고 보면은 허가의 효력은 냉정하게 그냥 끝나는 거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 갱신기간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효과 자체는 똑같아요. 그죠? 2년 있으면은 법률효과가,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건 맞는데, 맞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기대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한 일 없으면 갱신될 거다라는 기대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후자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 기간이 유지되어야지 목적된 효과가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당하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 허가 기간은 갱신 기간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갱신 기간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기간이 종료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갱신 연장 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걸 안 하면은 뭐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존속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만은 151페이지예요. 신규로 면허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보다는 그죠? 갱신되는 것이 더 중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이 부합되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갱신 여부에 관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그 갱신기간 중에 거의 갱신기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허가 요건을 달리 정하면 거나 아니면은 갱신기간이 다 종료됐는데 이제 나는 갱신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허가 조건을 갑자기 바꿔서 일종의 진정소구입법이 되는 거죠. 앞에 거는 뭐 진정소구입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신뢰를 매우 훼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담으로 갔어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김에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있잖아요.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 김에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 이런 식의 침익적 행정이잖아요. 증여를 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이란 거죠. 증여 의무를 부과시켰잖아요. 그럼 이게 행정행위 유형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하명이죠. 하명이죠.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하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부담이라고 합니다. 부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건하고 부담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전제로 해놓고 조건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좌우된다는 거잖아요. 조건의 성취와 행정행위의 효력 여하가 좌우되는 거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부 체납한 후,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을 제가 이미 부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부담인지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였는데 그 부관이 조건이냐 부담이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당황하겠죠. 그죠?
당황해서 조건인지 기한인지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답변을. 왜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행정 현실을 보면은 그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처분 서면이 앞장에 있고 뒷면에 이행 조건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학성으로는 부관인데 이행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뭐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법을 아주 정확하게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조건이라고 써놓으면은 부관 중에 조건이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서 강학상의 조건이냐 부담이냐로 구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여부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잖아요. 부담은요.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라는 건 뭡니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이잖아요. 그거 사고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것이 좌우되는 건 아니죠. 진입로 당장 개설 안 했다고 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구별이 일단 됩니다. 되는데 혹시 개념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 조건이 유리한 거예요? 부담이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으로서는. 부담이 유리한 거죠.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 조건이냐 부담이냐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죠?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죄송합니다.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인데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을 부담으로 부과하니 일단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는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진입로 개설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겠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만 상대방이 받아먹고 진입로 개설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보통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행정 현실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담을 붙이고요. 그 다음 항목에 몇 월 며칠까지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철회한다. 이런 식의 부관을 또 붙입니다. 그거를 뒤에서 설명하는 철회권의 유보라는 부관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부담과 철회권의 유보라는 부관을 동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을 하지 않으면은 그 철회권 유보에 의해서 철회를 하면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철회권의 유보라는 부관을 안 붙일 수도 있잖아요. 뭐 세상 일이라는 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안 붙인다고 하더라도 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속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만 형성해 준 거지. 그렇게 해서 지어진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속 절차가 뭐 사용 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또 다른 다음 단계의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행정 작용이 하나의 단계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후속 단계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부담도 아까 여러분들이 잘 맞췄듯이 하명이죠. 하명의 불이행은 강제 집행이나 제재가 따르겠죠. 그런 것으로서 부담의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관계입니다. 약간 어드밴스된 얘기인데요. 민법하고 교차되는 얘기예요. 자, 기부 체납 부담을 했어요.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 이런 부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담의 부과에 따라서 증여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증여 행위는 사법상의 문제죠. 맞죠? 네. 자, 그런데 기부 체납 부담이 무효가 됐어요. 효력이 없어졌어요. 이미 증여는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행정법하고 민법이 교차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판례는 전혀 법률 관계를 달리하는 걸로 봅니다. 공법명령은 공법에서 판단하고 사법명령에서는 사법 원리대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부채납 부담이 효력이 없어졌으면은 그 증여 행위는 일종의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법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는 자, 부담이 위법해요. 위법한데 증여행위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부담에 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에 그 원인 없이 간 증여행위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90일이 지났습니다.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이 있거든요.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공법상의 문제니까 행정법적인 해결을 하라고 하면은 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소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그러나 판례는 양자를 구분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민법 문제는 민법상의 쟁점은 민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증력이 생겼는지하고는 관계없이, 즉 제소 기간이 도과됐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 증여 행위가 사회질서 반사회적 행위나 아니면 강행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효 여부를 따져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조금 어드밴스된 얘기였어요. 그다음 부관으로서 철회권의 위보예요.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권의 위보라고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철회 요건들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유보된 철회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공익성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뭐 등등의. 그다음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예요. 법률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발령이 되면 법률에서 A, B, C, D라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돼 있었어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관을 붙여서 A, B만 효과가 발생하고 C, D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부관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관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합니다. 거기 예가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법상 소유권의 일부 제한의 부관, 기선막 등등의 이런 부관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의 예라고 하는데 이거는 9급 공무원 시험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 보기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에서 정한 효과를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관을 붙이려면. 예.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형 유보 부담 유보인데 이거는 이미 부과된 부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예요. 먼저 부관의 가능성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더 쉽게 설명하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고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옛날부터 부관의 가능성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그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를 붙여놨습니다. 자, 어떤 행정행위는 부관에 친하고 어떤 행정행위는 부관에 친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앞에 부관을 정의할 때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겠느냐? 없겠냐? 그러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것으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왜 이런 게 쟁점이 되느냐? 왜 이런 게 쟁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에서 벤치마킹해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분류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통설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논리필연적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작용이 요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효과가 규정이 돼 있겠죠. 통설대로라면. 맞죠? 그런데 행정청이 법률에서 예정한 효과를 지멋대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 여권은 아까 얘기했던 뭐 확인적 공증이잖아요, 공증. 여권에 기한 붙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통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도 거의 유사한 논리 구조예요. 자, 기속행위도 법률의 기계적인 집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지가 멋대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틀어내는 거잖아요. 트는 거잖아요. 부관을 붙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통설이죠. 그러나 유력설은 만약에 어떤 허가를 받는데 A, B, C, D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A, B, C까지 갖추고 D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못하면은 D라는 요건을 갖추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고 행정행위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거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관을 정의할 때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정의 자체부터 통설하고 이력설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 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기속행위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통설은 재량행위에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재량적으로 행정청이 정할 수 있으니까 부관도 정할 수 있는 거고 기속행위는 기계적 집행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러냐? 귀화허가 있잖아요. 어떤 뭐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일 비가 오면 너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재량행위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가 부관과 친하냐 안 친하냐하고는 다른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행정기본법에서는 제 견해가 묵살이 된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17조에서는 통설과 판례 입각해서 판례도 통설하고 같아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통설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원칙적으로.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논리적으로는 유력설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왜 그러면은 행정기본법에서 통설을 채택했느냐? 그 밑에 있는 부분이죠. 예컨대 요건 충족적 부관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민원인이 행정청에게 떼쓰는 거죠. 그렇죠? 요건 충족이 좀 덜 됐어도 일단 내놔. 내가 저기 나중에 요건 충족할게. 이렇게 떼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이 최근에는 잘 없지만 뇌물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걸 우려해서 행정기본법은 통설 판례를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속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붙이는 거고요.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붙이는 거죠. 부관. 그 다음에 부관의 한계예요. 부관의 한계.
일단 주된 행정행위하고 부관 사이에 사항적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인데 그 행정청에서요, 그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에 확장을 부담으로 부과시키면서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당의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의 확장을 부담으로 부과하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무슨 원칙 위반이 될 것 같아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이 되죠. 이런 거를 사항적 한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상의 한계. 부관은 주된 행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성질상의 한계. 부관에 친하지 않는 행정행위. 아까 귀하어가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예, 그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관을 붙이는 것도, 그죠? 예, 행정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예컨대 비례 원칙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은 한 200억 정도의 이익을 보는데요. 기부 체납을 하면은 한 1000억 정도 손해를 봐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부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의 사후부가예요. 부관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발령할 때 그때 부관을 붙여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냐? 이거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설이 있었고 제한적 긍정설이 있었어요. 근데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었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 그 자체의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사후적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부관을 변경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였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제한적 긍정설에 있으면서 그보다 조금 더 넓게요.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부과가 허용된다는 입장이 있었다. 자, 거기 박스 안에 판례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안이 있냐면요. 자, 온천공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온천 굴착 허가를 내주는데 그 온천공이 한 20cm, 1.5m, 1.5m 정도의 토지의 기부 체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측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부관을 변경시켜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그 판례를 그대로 조문화했어요. 그래서 부관의 사후부관은 첫 번째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에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그 판례를 그대로 조문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의 하자예요. 자, 부관이 있고 주된 행정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관이 무효가 됐어요.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같이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냐? 아니면 부관만 없어진 거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고가 무효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같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중요 요소가 아니면 부관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